아픔 많은 이 시대의 위로란. 글을 쓰는 직업을 가져서일까? 감수성이 좀 더 발달해서일까? 가벼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간혹 찾아온다. 상담을 받거나 약을 먹을 만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간혹 우울증이 감당할 수 없게 깊어지면 일부러 더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며 워커홀릭 마냥 일에 중독되려는 나를 발견한다. 우울한 감정을 일로 덜어내는 일종의 자가치유법이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겪는 임신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을 나 역시 지독하게 알았다. 임신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으니 최대한 임신 기간을 늘리려 입원을 했다.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10kg이 늘었고 병실에서 3시간마다 혈압 체크를 했다. 혈압이 오를까봐 제대로 말도 못한 채 침상에서만 지내자니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왔다. 딱딱한 병실 침상만 벗어날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건 다 내줘도 좋았다. 할 일 없이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어느 날 출판사 에디터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에 쓸까 싶어. 두런두런 통화하고 며칠 뒤 갑자기 혈압이 200으로 치솟더니 아이 태동이 작게 느껴진다 했다. 긴급수술로 임신 32주 만에 1.13kg인 아이를 출산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며 살려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우울증과 함께 왔다. 그렇게 작게 태어났으면서도 자가호흡을 하는 치호를 보며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감사해 아이 앞에선 씩씩해지려 애썼다.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오던 날 그토록 집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분명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와 함께 오지 못했다. 아이 옷과 기저귀를 한가득 빨아널며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휘감겼다. 유축기로 모유를 짜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호를 먹였다. 치호가 40여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고 집으로 오던 날 2.6kg짜리 아이를 안고 오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치호가 너무 고맙고 예쁘다. 기쁨과 우울함이 번갈아 오가던 감정을 치유해 준 건 토실하게 살이 쪄가는 아이와 글쓰기였다. 담당 에디터의 실행력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출간 계약을 했고 세상의 모든 위로란 책을 쓰며 산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쓰는 사람이 행복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글을 쓰는 기간에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집필 시간에는 최대한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다. 읽는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해주고 싶어서 글을 쓰는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려 노력했더니 진짜로 행복해졌다. 지독하게 따라붙던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울증이 위험한 병임을 새삼 깨달았다.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대부분 바삐 사느라 마음의 병을 돌볼 시간을 내지 못한다. 아니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밀려오는 무기력과 우울감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치부하며 아픈 마음을 방치해 병을 키워간다. 지인 중 여럿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하루는 공부만 하던 K가 벤처기업 창업 후 공황장애를 알아 모든 걸 놓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보다 좋은 글을 발견했다. 친구나 가족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위로의 말에 우울증 환자들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중앙일보가 소개한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위로의 말 6가지란 기사다. 첫 번째 말은 힘내. 이미 힘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힘들었겠다 정도의 호응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두 번째 말은 네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이미 생활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가족을 생각해 이거다. 조언하는 이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을 책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가 생각하길 달렸어. 어떤 심정인지 알아 등의 이야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우울증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조심할 것을 전문가는 권한다. 또 그런 경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조언자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아서도 안 된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정신의학 및 신경학과 교수인 아담 캐플린 박사에 따르면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편이 낫다고 한다. 기사를 읽으며 전적으로 공감했다. 상대방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버거움을 토로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는 말에 한순간 입과 마음이 동시에 닫힌 경험이 최근 내게도 있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겠지만 이번 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버거운 상황에서 유난 떨지 말라는 식의 조언은 독이 된다. 차라리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며 말없이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눈빛이 100배는 고맙다. 주변에 누군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면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 힘찬 도닥임과 공감을 해주자. 현대인들에겐 감기 같은 병이라지만 앓는 이는 작은 스침조차 몹시 아플 테니까. 내일 K를 만나면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따뜻한 밥을 사주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 때론 정신과 치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 그에게 힘이 될 만한 호응을 연습해본다. 이번 생에 엄마로 사는 건 처음이라. 고백하자면 나는 엄마가 되는 게 두려웠다.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로서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도 몰라서 무작정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숨만 쉬어도 더운 7월에 치호를 만났다. 부기가 심했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웠다. 말을 하면 혈압이 170 이상으로 올라갔다. 임신 중독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의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했다. 그곳에선 3시간마다 혈압 체크를 한다. 임신 중독 환자에게 혈압은 매우 중요하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출산을 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몸이 어떻게 되든 하루라도 더 아이를 품고 있고 싶었다. 그래서 혈압 재기 20분 전부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2주쯤 지나서 혈압이 140 정도로 내려가자 일반 병실로 옮겨도 좋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노트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다 태동 검사를 했는데 아이 태동이 약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불안감에 혈압이 200까지 상승했고 그런 응급 상황에서 치호를 출산했다. 아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는데 출산 과정에서 이미 잔뜩 겁을 먹었다. 내가 엄마라니,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가 되었다니. 믿을 수 없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행여 아이가 죽을까봐 매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6개월 동안 병원 외출을 제외하곤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수유 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정신없이 보냈다. 우려와 달리 치호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 잘 웃고 잘 싸고 잘 먹는 아이가 되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올라왔다. 출산 후 한 달 만에 신간 에세이를 계약했고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칼럼을 썼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 먼저라고 되뇌며 올라오는 욕구를 눌렀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던 어느 날 매달리는 치호를 외면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이게 뭔가 차라리 일을 하면서 아이와 있어줄 수 있는 시간에 아이의 눈을 맞추고 더 집중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걸. 그러니 실수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타인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엄마로서의 내 실수엔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 그놈의 생후 3년간 형성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아이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에 갇혀 오히려 아이 곁에 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치호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웃는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는데 엄마인 나만 과거에 매여 사는 건 아닐까?
집에서 아이에게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일을 놓지 않는 활기차고 행복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 틀림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외치는 자기 보상 심리가 강한 올가미 엄마가 되지 않을까. 육아 지침서를 덮었다.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내 아이는 지침서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달복달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좋은 엄마로 불리는 친구와 거리를 두었다. 친구와 비교하며 느꼈던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다는 자책감도 버렸다. 20kg이나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 시간을 쪼개 공부하는 모임에 나가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혼자 육아를 하는 날이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치호 또래 엄마들에게 다가갔다. 육아하면서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들을 불러 모아 커다란 그릇에 밥을 비벼 먹으며 공동 육아를 했다.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배를 가리는 커다란 박스티를 버리고 몸에 붙는 치마를 샀다. 나는 점점 행복해졌다. 엄마가 된다는 건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는 일이다. 결혼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듯 육아도 마찬가지다. 적응 기간을 거쳐 아이와 가족과 내가 공존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니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행복해졌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치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더 많이 안아주고 웃어준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만 행복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자.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니까. 이번 생에 엄마로 사는 건 처음이라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혼해도 될까요? 꼭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는 걸까요? 노하라 히로코의 만화 이혼해도 될까요에서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가정을 가진 결혼 9년차 주부 시호는 고민한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 둘. 하지만 시호는 매일 이혼을 꿈꾼다. 밖에선 다정한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안일과 아이들에겐 완전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첫 아이가 아파 밤새 울어도 난 그럼 나가서 저녁 먹고 올게.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라며 나가버리는 매정한 남편이다.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파 울면 엄마는 덜컥 겁이 난다. 행여 아이가 잘못될까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시호는 남편이란 사람의 냉정한 태도에 외로움이 사무치게 밀려온다. 모두 다 그렇게 참고 사는 거라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사랑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둘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대화와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호에게 외벌이라며 생색낼 뿐 아니라 집에서 애나 보며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소리치는 남편이라니.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애나 보는 거 아닐까. 1분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100% 아이의 컨디션과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가사까지 해내려면 정신과 몸은 피폐해진다. 오죽하면 맘카페에 올라온 어린아이만 키우는 삶을 묘사한 글에 지옥 속에서 아이만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던 댓글이 격한 공감을 받았을까. 집에서 애나 보는 게 절대 노는 게 아님을, 그 무엇보다 힘든 일임을 알아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될 텐데. 사랑해서 결혼했고 더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째서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가는지 아이러니하다. 아이가 없을 땐 이성적으로 통제 가능한 선에서 싸움을 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신생아기를 겪으며 수면 욕구, 배설 욕구, 섭취 욕구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무시되는 상황에선 날카로움은 배가 된다. 지금까지 싸운 건 어린이 장난이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 시작된다. 서로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결속력이 강해지거나 더 화목해지기도 하고 시온의 가족처럼 멀어지기도 한다. 언젠가는 이혼할 거란 생각으로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집을 보러 다니던 시온은 맞을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해보라는 조언에 따라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던 말을 남편에게 꺼낸다. 이혼하자고.
이제부터 아이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시호의 발목을 이번엔 아이들이 잡는다.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결국 시호는 이혼하지 못하고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혼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혼해서 행복해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혼하면 행복해질까? 정말 이혼하지 않으면 행복해질까? 모르겠다. 무엇이 정답인지. 시호의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낯선 사람 효과. 전에는 책도 쓰면서 강의도 나가고 그림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우고 대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각종 모임도 나갔는데 지금은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할 수 없어 치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나친 예민함이 탑재됐다. 정훈아, 너도 같이 하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숨쉴 구멍이 간절할 때 대학원 선배가 낯선 대학에 입학을 제안했다. 낯선 대학은 내가 보는 이 세상이 과연 전부인가에 대한 갈증으로 시작된 모임이다. 33세에서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 나이 정도 되면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쌓일 연차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양한 전문 지식을 교환할 수 있고 콜라보도 가능하다. 컨설턴트, 디자이너, 마케터, 개발자, 가야금 연주자, 작가, 가수, 사진작가, 세무사, 건축가, 회계사, 핸드메이드 전문가, 기획자, 배우, 성우, 연출가, 출판인, 영화인 등등. 이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2명의 멤버가 40분씩 자유롭게 자신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문 강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서툴고 자유롭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가운데 폭넓은 시야와 교류가 생성된다. 작가라는 직업은 자칫 고립되기 쉽다. 대부분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이 생기고 그래서인지 대부분 예민하고 또라이 기질이 다분한 작가도 많다. 섭취하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간섭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받고 싶은 정보만 받고 읽고 싶은 글만 읽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한다. 사실 작가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주부들도 30대 이후가 되면 만나던 이들만 만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며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말로 써내려가는 수필을 귀로 읽으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이해관계 없이 만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내뿜는 생기를 마신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웅크린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낯선 사람들과 1년을 함께하면서 받은 생기로 오랜 시간 두려움과 결정장애로 망설였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했다. 할까 말까 망설이던 일을 일단 시작해본다. 가다 아님 말면 되지.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가고 있으니까. 춤을 추어도 좋고 도자기나 빵을 구워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다.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도 좋다. 쳇바퀴 도는 삶이 지겹다고 느껴질 때, 내 안에 콘텐츠와 에너지가 고갈됐다 느껴질 때, 처음 만난 사람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낯선 모임에 나가보자. 평생을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생기 덕에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반짝반짝 얼굴에 광채가 날 테니까. 좋은 사람들이 주는 긍정적 에너지는 삶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작년부터 건강하게 살기와 내 몸의 반응에 주목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음식 조절인데 요즘 먹고 있는 생무가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스미 카논이 쓴 생무 다이어트란 책을 읽고 매일 1cm씩 생무를 먹었더니 출산 후 몸에 남은 마지막 부기가 빠졌다. 독소 배출과 소화에 도움을 준 듯하다. 가볍게 살고 싶어 식습관을 바꿨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고 떡볶이, 치킨, 피자, 빵 같은 밀가루 음식과 즉석식품을 입에 달고 살았다.
맵고 달고 짠 음식에 빠져 사는 동안 입은 행복했지만 속은 늘 더부룩하고 하체가 부어 있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상체보다 툴실한 내 하체에 놀라며 이건 몸이 부은 거예요 라고들 했다. 그땐 회원권을 끊게 하려는 상술인 줄 알았는데 맵고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빠진 붓기를 보니 사실이었다. 이제 고기보다 생선이 좋고 양념한 생선보다 그냥 구운 생선이 좋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소금 베이스보다 간장에 물을 타서 약하게 간한 일본식 식사와 채소 생식을 주로 한다. 그래도 좋아하던 음식을 가끔이라도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로 사람들과 어울릴 땐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즐거운 이들과 함께하는 식사라면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음식도 좋은 에너지로 바꿔줄 거라 믿으며 맛있게 먹는다. 며칠 과식했다 싶으면 아무 간을 하지 않고 코코넛 오일에 닭가슴살, 애호박, 양파, 피망, 파인애플, 잡곡밥을 넣어 볶아 식사로 200g을 먹는다. 여러 번 볶기 귀찮아서 한 번 볶을 때 10통 정도를 만들어 냉동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미워할 일이 생기면 그날 해소한다. 쌓아둔 감정은 독소가 되어 몸을 아프게 하니까.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기엔 나는 아직 너무 젊고 속이 좁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체내 독소가 빠지면서 몸이 순환되는 걸 느낀다. 하루에 10권씩 책을 읽고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작업하면서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가 많았다. 그 때문에 몸이 틀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간 통증을 달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뒤로 이제는 다리를 꼬지 않는다. 몸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반신욕을 한다. 먹고 난 다음날 속이 부대끼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 몸의 반응에 신경 써서 음식을 먹으니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니 얼굴빛도 좋아진다. 음식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도 줄어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식이요법과 더불어 마음의 소리와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다. 나를 데리고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몸과 마음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참 예뻐요, 당신. 어머,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쁘긴 뭐가 예뻐요. 평소와 달리 화사해 보이는 지인을 향해 예쁘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왜 예쁘다고 칭찬받는 자신에게 이다지도 인색한 걸까? 웃으며 손을 내짓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예쁘단 소리를 듣는 게 가당치 않다는 표정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다. 오늘 스카프 색이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님도 블라우스가 우아하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찬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웃음이나 엔돌핀도 돌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진다. 칭찬을 받는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은근슬쩍 자존감도 올라간다. 과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니까.